그날 이후로 30년 지기 친구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는데요. 경로당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나눈 그 대화가 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제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년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같이 등산 다니던 모임에서 한 분이 조용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던 친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바쁜 거지.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마트에서 그분들이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요.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처럼 티격태격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싸움이나 배신 같은 드라마틱한 이유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승진했어. 퇴직금 덕분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녀.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나누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들이 용돈을 좀 보태주더라고.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참 좋아. 그냥 기쁜 마음의 한말이었습니다. 친구도 같이 기뻐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나는 애들한테 오히려 돈 보태줘야 하는데. 그 순간의 공기가 기억납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60대 이후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월세를 내며 불안해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용돈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자식집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 격차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등산을 갑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듭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효도 관광을 보내줍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두려워 아픈 걸 숨깁니다.
이 모든 차이가 대화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상대방에게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상대방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일을 나눈 것뿐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행복이 상대의 불행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누가 승진하면 같이 술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 비교가 먼저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액수, 재산, 자식의 성공, 이미 결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이 내 인생의 아쉬움을 건드립니다. 상대의 자랑이 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어집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조용히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나 거짓말, 그런 드라마틱한 것들 말입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던진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악의 없이 한 자랑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왜 외로워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지, 제 말 속에 숨어 있던 자랑을 이제야 봅니다. 저는 그냥 좋은 일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분은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아침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내리십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나면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 앞에서 다른 주민분과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요. 월세 올라서 걱정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퇴직금으로 전세 얻어서 참 다행이에요.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웃고는 계셨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 이야기만큼 민감한 게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더 벌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를 했고 연금이 정해졌고 재산이 고정됐습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30만 원도 안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몇 억을 받았고 어떤 분은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주거 상황은 더 극명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월세방에서 불안하게 지내십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누구는 소유주이고 누구는 세입자입니다. 이 차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듭니다. 이번에 손주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어요. 명절에 자식들한테 용돈 좀 줬어요. 여행 다녀왔는데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말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일상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손주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나는 자식들한테 오히려 손 벌려야 하는데, 나는 병원비 걱정에 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한국 사회가 원래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학벌, 직장, 연봉, 집, 차, 자식의 스펙.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일하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정해진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비교가 곧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조금은 보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말하면서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사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던 한 분이 그날 이후로 모임에 안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분은 자식 집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고 계셨습니다. 본인 생활비를 쪼개가며요. 제 말이 그분에게는 칼이 됐던 겁니다. 돈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금액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그 모든 게 돈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곧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얼마를 모았다는 말은 나는 당신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말한다는 겁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일상적으로,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연금이 좀 나와서 생활이 괜찮아요. 퇴직금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어요. 애들이 잘 벌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말들이 독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더 이상 편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또 실수할까봐, 내가 또 자랑처럼 들릴까봐, 결국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60대 이후 한국 시니어의 현실입니다. 돈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빠듯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는 말로 확인하게 됩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합니다. 돈 이야기는 가능한 한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자식이 뭘 해줬다는 이야기도 삼갑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돈 이야기를 완전히 빼는 게 가능할까요? 요즘 뭐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인사에도 돈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뭘 하고 지내는지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가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외로움을 견딜 것인가.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손주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귀여운 손주 자랑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줄은요. 그날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영어로 인사한다니까요. 정말 귀엽죠?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왜 그분이 불편해 하시는지요? 나중에 다른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주는 발달이 조금 느려서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그분은 밤낮으로 손주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제 말이 그분에게는 너희 손주는 우리 손주만 못해라고 들렸을 겁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한국에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큼 흔한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예쁘고 똑똑하면 그게 곧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꿈보다 자식 성공이 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는 증명이 됩니다. 손주가 잘 자라면 우리 집안이 좋다는 자부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승진했어요. 우리 딸, 결혼 잘했어요. 사위가 의사예요. 우리 손주, 전교 1등 했대요. 이런 말들. 말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이직을 못하는데, 우리 딸은 결혼도 못했는데, 우리 손주는 공부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자식 자랑은 곧 상대방의 자식을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됩니다. 더 심한 건 손주 자랑입니다. 손주 이야기는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손주는 내가 키운 게 아니니까요. 자식이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자식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주는 피아노를 배워요. 돈이 있나 보네. 우리 손주는 외국 나가서 놀다 왔대요. 자식이 잘 버나 보네. 우리 손주는 국제학교 다녀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자식 이야기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취직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변호사예요.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만 벌써 셋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장을 다니지만 평범합니다. 우리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어디? 중소기업이에요. 그 순간의 침묵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모임에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식 자랑이 만드는 상처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은 패배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식의 직업, 학벌, 연봉, 결혼 상대, 이 모든 게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공무원, 교사, 이런 직업들이 상위권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프리랜서는 하위권입니다. 명문대 나왔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자동차는 뭘 타는지, 해외여행은 가는지, 이 모든 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이 평가를 자식을 통해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자식이 못되면 내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부모였어.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손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주를 통해서도 비교합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떼었어요. 우리 손주는 키가 또래보다 커요. 우리 손주는 성격이 순해요. 우리 손주는 미남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랑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는 발달이 느린데, 우리 손주는 많이 아픈데, 우리 손주는 산만한데,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 탓인가? 우리 핏줄이 문제인가? 자식과 손주 자랑. 이것이 60대 이후 관계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생 전체의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더 잘 살았는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조용히 관계에서 물러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저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 이야기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조심합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잘 지내요. 별일 없이 지내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자랑을 하게 될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 말이 자랑처럼 들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랑의 뒤에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일을 잘하면 칭찬을 들었고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을 곳이 없습니다. 회사도 없고 직책도 없고 명함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불안을 우리는 자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나는 자식을 잘 키웠어. 나는 괜찮은 부모야. 퇴직금 덕분에 여유 있게 살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손주가 영어 유치원 다녀. 우리 집안은 괜찮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자랑은 자기 증명입니다. 내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나는 아직 괜찮다는 확인.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저 귀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봐줘. 내 인생을 인정해줘. 나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60대 이후를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고 가족에게서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자기 삶 살기도 벅찹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누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외로움이 자랑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으로 들립니다. 한국 사회는 평생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을 세웠고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서열을 매겼습니다. 결혼에서는 아파트 평수로 비교했고 자식 키우면서는 대학과 직장으로 경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60대가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지, 내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지 않았어. 이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증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랑을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면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로우면 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자랑을 하면 할수록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도 다들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초대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뿌리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건강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등산해. 나는 약 하나 안 먹어. 나는 아직도 팔팔해. 이런 말들. 겉으로는 건강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아. 나는 아직 쓸모 있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돈 자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 우리는 자식 손 안 벌려. 이런 말의 이면에는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하지 않아. 나는 안전해. 이걸 계속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은 잘 됐어. 우리 손주는 똑똑해. 이 말의 밑바닥에는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랑은 불안과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 직업, 지위, 역할, 친구, 시간. 남는 건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을 자랑으로 달래려는 겁니다. 하지만 자랑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왜 자꾸 자랑을 했는지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랑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관계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요. 몇 달 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것, 자랑 대신 감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덕분에 여행 다녀왔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친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무엇이 다른가요?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가 아니라 이만큼 가질 수 있어서 고맙다로요. 이 작은 차이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는 겸손입니다. 감사는 나도 부족하지만 운이 좋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일어납니다. 손주 이야기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영어 유치원 다녀요. 똑똑하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가 있어서 참 힘이 나요. 요즘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손주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손주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손주 보면 정말 힘이 나죠. 비교가 아니라 연결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 3, 상대 이야기 7. 이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요즘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자녀분들은 잘 계시죠? 그리고 진심으로 듣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자랑의 대화가 아니라 삶의 대화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듣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세 번째로 바꾼 것. 비교의 언어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분은 뭐 하세요? 손주는 몇 살이에요?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이런 질문들. 겉으로는 관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를 위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로 바꾼 것. 나눔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 이만큼 있어. 나 이렇게 잘 살아.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여행 다녀왔어요가 아니라 다음에 같이 근처 공원이라도 가요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이런 데서 먹었어요가 아니라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라고 말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풍요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연결을 느끼니까요. 다섯 번째로 바꾼 것. 침묵을 배웠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기뻐하면 됩니다. 혼자 감사하면 됩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계속 떠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제는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꽃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오래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관계를 지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모임에 다시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함께 있어서 편안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비교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자랑하며 외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연결되어 따뜻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대신 감사하기로, 대신 들어주기로, 대신 함께하기로.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랑 대신 감사를 말해 보세요. 덕분에 감사해요. 당신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내 이야기 대신 상대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나요? 비교 대신 관심을 보이세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관계가 따뜻해질 겁니다. 외로움이 줄어들 겁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연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이 자랑의 경쟁이 아니라 감사의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켜가는 삶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